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소리 들어간 상태로 해서 다시 찍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회 감정평가사 시험 올해 합격하게 된 유민재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동영상을 찍게 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수험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뭐 생활 패턴이나 공부 방법, 그리고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런 부분은 공부하실 때 좀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간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운 좋게도 2년차에 합격을 하게 됐고요. 공부 기간은 2016년 8월에 이제 고시촌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 2018년 6월까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 강의는 저는 여기 학원 종합반을 그냥 쭉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거를 쭉 들었고, 두 과목, 1차에서는 경제학, 2차에서는 법규 과목을 좀 다른 선생님들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저기 회계학 경제학 회계사 시험 경제학 강의하시는 김판기 선생님 강의를 조금 들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여기까지는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규는 이제 김선희 평가사님, 김경 선생님 강의도 좀 들었었는데, 제가 법규가 좀 약했어서 이거는 뭐 개인의 성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조금 나는 폭넓게 좀 두루두루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 선생님 거를 들으셔도 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또 그냥 한 분을 딱 맞는 분을 선택을 해서 쭉 들으시는 것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장소는 저는 집에서 안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구동에 살았고 1년은 이동에 살아서 이제 합격을 올해 하게 됐고요. 공부 장소는 독서실, 많은 분들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실증을 내는 스타일이어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는 독서실에서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 패턴이 2차 강의 기준으로 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강의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기상 스터디도 하시고 개별 스터디도 하시고 해서 한 8시 반쯤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기 때문에 오전 늦게 일어나거나 뭐 점심때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새벽에 좀 조용하고 남들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집도 일부러 옥탑방을 얻어갖고 새벽에 한 3, 4시까지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본인이 편한 시간대를 맞춰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 시험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이제 시험 시간에 맞게 몸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언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여러 방향으로 해 보시고 가장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휴식이랑 최소한의 경계선 설정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휴식 취할 때 중요한 게, 저는 수험 기간 동안 저만의 경계선을 설정을 해서 이 선은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고 뭐 논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2년 동안 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루 쉬는 날 뭐 영화를 여자친구랑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했는데, 뭐 고시촌 밖을 뭐 멀리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뭐 논다거나 체력을 많이 소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최대한 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최소한의 본인의 경계선을 설정하셔서 수험 생활을 좀 건전하게 장기화된 그런 레이스를 이겨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시험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핵심 위주의 반복이 정답이다, 뭐 맞춤 문제만 맞추면 된다, 과목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권화 작업, 뭐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객관식 시험이고 40점 모두 넘기고 평균 60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거나
꼭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맞출 문제만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고 모르겠다 싶은 문제는 그냥 틀려도 60점 넘기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맞출 문제만 공부를 해 주시고 그것만 시험장에서 풀고 오시면 되고요. 단권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범위가 넓고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들을 이제 단권화 시켜서 요만한 책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관건인 1, 2차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또 1차는 1교시가 120분, 2교시가 80분, 총 200분인데 문제도 200문제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아는 거는 풀고 넘어가고 모르는 건 과감히 넘겨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과목별 접근 방법으로 해서 좀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좀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데요. 민법, 감정평가, 관계법규, 부동산학, 원론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회계학이랑 경제학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먼저 그 민법, 관계법규, 학원론 이 부분들은 범위도 넓고 외우자고 달려들면은 외울 게 끝도 없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다 흡수를 하자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돌려 들으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조금 더 흡수가 저는 빨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 수강을 이용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학, 회계학은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조금만 문제를 바꿔서 내버리면은 어떤 문제 푸는 스킬만 익히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뭔가 감을 익히는 거는 1월달 정도부터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내가 문제를 보고 이해해서 풀어야겠다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 손이 먼저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학이랑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기별로는 저는 종합반 코스를 쭉 따라갔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좀 공부를 정리를 해 나갔는데, 7월 8월에는 이제 처음 진입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뭐 어떤 과목들이 있고 대충 뭘 보는구나, 그냥 간만 보는 시간이었고요. 9월 10월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듣고 이해를 해보자 해서 1차 과목들을 이해하는 기간으로 갖고 공부를 접근을 했었고, 11월 12월에서는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해 나가고 슬슬 단권화 작업을 좀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 2달 1월 2월에는 단권화된 자료 중에서도 나올 것 같고 기출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을 걸러내고 그 부분만 가지고 또 반복해서 보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저는 시기별로 공부를 했었고요. 좀 이제 하이라이트인 2차 시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시험의 방향성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암기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 논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과 정의는 2차 시험의 기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시겠지만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뭘 공부해야 될 정도로지 모를 정도의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암기로 해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파트에서만 정해져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범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결국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채점자가 보고 아 이게 맞는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이거를 내가 답안지에 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답안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이론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랑 법규에서는 개념과 정의를 철저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조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강의를 통해서 큰 틀을 잡고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요. 그 과정을 조금 거치고 나면은 이제 답안지에 내가 써 내려가야 하는 기본적인 목차 세트 정도는 암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형식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써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암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내가 처음에 봤었던 개념, 파악했었던 그 흐름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해 내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라고 적어 놨는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쭉 펼쳐진 자료들을 내가 취합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답안을 현출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추석 때 연휴 한 열흘 정도 문제 분석 틀을 잡는 데에만 열흘 실무를 통째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실무에 감이 조금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적어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2차 시험은 답안지에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현출해내는 게 중요하고 채점위원들이 이거를 보기 쉽게 읽고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더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몸에 익히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 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감정평가 이론 쪽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것도 뭐 실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 과목이구나, 어떤 흐름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하는데 초반에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개념과 정의를 계속해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외웠던 걸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갑자기 답안지에다가 이걸 쓰려면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 분석, 이론도 결국은 어떤 짧은 몇 줄의 문제를 읽고 출제자가 무엇을 써주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도 문제 분석 연습이랑 그 문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차를 보여줘서 답안에 현출해낼 것인지에 대하여 연습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이게 결국은 2차 논술 과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목차를 잘 뽑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갈 5줄, 6줄의 내용은 2차 시험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써내려가는 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문제를 보고 분석한 뒤에 어떤 목차로 논리적 흐름을 잡아서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월달 정도까지 계속 목차 뽑는 연습도 병행을 했었고, 그리고 한 1월부터는 실제로 목차를 뽑는 것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같이 써주는 연습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100분 안에 최소한 14, 5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 정도의 논술 답안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팔이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시간 내에 그거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답안 작성 연습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서는 역시 처음에는 기초 강의를 듣고 법조문 위주로, 결국 법규 시험은 법조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그 개념 정의는 암기를 병행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저희 시험은 요즘은 좀 참조조문이 나오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뭐 행정법 관련 법들이나 그 감정평가 3법에 있는 법조문들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에. 그래서 그런 법조문들 전부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건 꼭 논점으로 돼서 나올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의 부분에 있는 그런 법조문들이랑 판례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거를 암기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법조문이 막 조사도 어렵고 잘 쓰는 말이 아닌 문어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내가 평소에 말하듯이 그런 거를 말하면서 또 연습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법이 되게 굉장히 논리적인,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논리적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논점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러 논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답안지에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어서 그런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문제 말고 20점에서 30점짜리 정도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지속적으로 뽑아 보면서, 왜냐면 이거는 또 다 쓰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팔도 너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뽑고 안에 이제 핵심 내용, 법조문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만 좀 써가면서 한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목차를 뽑고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했었고요. 이것도 법규도 역시 최소한 14, 15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까지 100분 안에 써 내려가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답안 작성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4월달 정도 들어서부터는 하루에 시리법 최소 300점 이상은 계속 풀었고요. 그리고 법규도 한 80점 이상 쓰는 거는 3월 이전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한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어떤 배점의 문제를 정해진 규격과 어떤 그런 배점에 맞게 다 써내려가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깨도 막 아프고 그런데 한 4월, 5월 가면은 이게 또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에 300점씩 푸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가시면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도 300점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문제만 아니라면 쓰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아마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별로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모든 학원들에서 기초 강의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3월 말부터 한 5월, 6월 정도까지는 기초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방대한 2차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는 기간을 저는 가졌고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이제 2차 시험 과목들을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목차를 외운 다음에 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7월 달에 이제 스터디가 9월 달에 뭐 개강하고 그런 학원들도 있지만 7월 달에 스터디가 저는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스터디 들어가고 단과 수업에서도 처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첫 교시에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걸 좀 이용해서 쓰는 연습을 시작했고요. 그거를 쓰고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 혼자 공부하면서 또 한두 번 더 써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첨삭 받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끊임없이 피드백 받는 거를 한 8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총 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써보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서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찬바람도 불고 좀, 이제 슬슬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저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거를 쭉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한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심적 압박감도 오고 실제로 시간적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정도에는 그 부분을 내가 파악하고 1월달, 2월달에 가서 그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에서는 가서는 이제 11월, 12월에 내가 추려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는 문제는 다지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고, 모르는 문제를 이제 더 파서 확실히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되고 슬슬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시험이 다가왔구나 하고 이제 100일 깨지고 막 이러면은, 그때 가서는 뭔가 내용을 보고 내가 이거를 빨아들여야겠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머리에서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월 전까지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이제 4월달 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 하루에 300점 이상 시리버블 다 풀었습니다. 이게 탄력이 붙어야지 시험장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300점을 다 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300점, 그리고 좀 수업이 없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한 500점, 600점씩도 풀었었거든요. 시리버블 2번 하는 거죠. 오전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바퀴.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부터 오전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에 한 바퀴 돌리고 저녁 먹고 밤에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300점 이상씩은 꾸준히 계속 썼습니다. 쓰고 이제 그거를 덮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되게 귀찮아 하셨을 텐데 가져가서 이게 맞는 건지, 답안 이렇게 쓰면 효과적인 건지, 글씨는 어떤지, 형식은 어떤지,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피드백 받아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이때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4월, 5월이 넘어가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관성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4월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하고, 추천을 드리는 건 이때 쓰는 연습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쓴 부분들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뭐 수험생들 앞에서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를 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잘했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어떤 이런 합격 수기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어떤 수험 기간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뭐 좀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공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린 말씀보다는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우선이고요.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와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저를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그분들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험 생활을 먼저 겪고 좀 먼저 끝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조금 감히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체력은 큰 자산이 됩니다. 정말로. 한 3, 4월 봄에 접어들게 되면 몸도 나른해지고 힘들고 막 이래서 정말 공부하기 싫거든요. 저도 막 일주일에 2번씩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서 그냥 누워있고,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공부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막 사우나 가서 그냥 누워서 자고 막 이런 날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은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지고 이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30-4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을 좀 하셔서 체력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영양제,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먹는 건 잘 챙겨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갖고 좀 그렇게 힘든 게 왔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아는 내용을 출제자가 보고 싶어하는 형식과 어떤 흐름에 맞게 답안지에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답안지를 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외로움과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수험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써놨는데, 누구도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대신 해주지 않고 내가 힘들어야 할 부분들을 대신 힘들어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혼자 힘들어 해야 되고, 내가 혼자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합격했을 때도 물론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하시겠지만, 결국 합격했을 때 그 모든 보상을 얻어가는 것도 나 혼자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수험 기간의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롭다고 뭐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좋지만, 뭐 술도 막 한잔 하러 다니시고 뭐 게임 하러 다니시거나 이러면은 조금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 어떤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거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좀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혼자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쭉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한 1월, 2월 넘어가다 보면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야, 이 책 좋다, 새로 나왔다 하면 또 그것도 한번 기웃거리고, 야, 뭐 저 책이 좋다, 저 문제가 좋다 이러면 또 내가 따라가고 있던 수업이 있었는데 또 거기 가갖고 이렇게 뭐 보면서 하루 이틀 시간 날리고, 아이 나랑 별로 안 맞는데 이러면서 또 시간 날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가 이게 좋고 이 방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나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갖고 가셔야지, 남한테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 자신과 내가 선택한 선생님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나 스스로도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물론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인데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 올해 좀 안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거 올해 될까? 이러면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시험인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선생님 걸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어떤 선생님이 됐건 지금 이제 업계에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 오시고 있는 분들은 수년간, 뭐 길게는 수십 년간 강의를 하시면서 이미 다 검증이 완료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격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저 선택의 기준은 나랑 어떤 성향이 조금 맞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선택을 해서,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분만 믿고 쭉 따라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합격 쓰기 동영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원래 한 20분 정도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말이 좀 많아서 말하다 보니까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저 이제 막 갓 합격한,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렇게 시험 합격은 했지만 실제 감정평가라는 거 전반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막 새내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 저거를 보고 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저거대로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 요런 것도 있고 저런 말도 했구나 이런 방향도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어떤 선택지에 넣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라는 확신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 이거는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내년 또 뭐 아니면 후년에 꼭 건승하시고 합격하셔서 업계에 제가 계속 업계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생과 어떤 합격생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같이 감정평가사로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